영재컴퓨터 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AMD 라이젠 5000번대의 서프라이즈한 성능은 끝까지 AMD를 부정하며 인텔 CPU만을 고집하던 매니아들까지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MD의 데스크탑 CPU 점유율이 인텔을 넘어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인텔은 와신상담하여 코어 11세대를 출시했지만 또 14나노냐? 언제까지 사고를 우려먹을 거냐? 등 PC 매니아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실제 성능은 14나노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제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인텔이 아니죠. 드디어 새로운 10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를 출시하였습니다. 인텔 코어 12세대 엘더레이크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엘더레이크에 대한 리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재컴퓨터 역시도 오늘 엘더레이크에 대한 영상을 2편이나 업로드했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무엇을 리뷰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CPU의 가장 큰 특징인 빅코어, 리틀코어의 가동 여부에 따른 성능차와 코어 설정법, 엘더레이크 CPU의 DDR4 장착 시의 성능과 DDR5 장착 시의 성능 차이, 순행 쿨러와 공랭식 쿨러 장착 시의 쿨링 성능, 그러니까 이 CPU가 실제로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엘더레이크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빅코어, 리틀코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고요. 리틀코어를 끄고 빅코어만 실행시킨 상태에서 게이밍 시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 루머가 들려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12세대 중 가장 높은 i9 12900K를 선택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8P 플러스 8E 코어, 즉 8개의 빅코어와 8개의 리틀코어로 되어 있고요. 24스레드입니다. 그 이유는 리틀코어는 하이퍼스레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빅코어 8개 곱하기 2, 리틀코어 8개 해서 24스레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이스 클럭은 3.2GHz, 터보부스트 2.0은 5.1GHz이며 터보부스트 3.0은 5.2GHz를 지원합니다. 내장 그래픽은 인텔 UHD 그래픽스 770이 적용되어 있고요. 소켓이 LGA 1700으로 변경되어 기존 메인보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 정도면 스펙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맞다! PDP, 즉 열 설계 전력이 125W에서 최대 241W로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CPU 쿨러는 펜텍스 글래시아 1 360MP,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마스터, 램 G스킬 DDR5 32GB 5200CL40 립조스 블랙이며 벤치 테이블에서 오픈된 상태로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기가바이트 Z690 메인보드에서 빅코어만 활성화해 봅시다. 우선 PC의 전원을 켜면 기가바이트 로고가 보이는데 이때 델 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합니다. 보이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어드밴시드 모드를 눌러주시고 화면이 바뀌면 상단 메뉴에 트위커라는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여러가지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 그 중에 8번째 줄에 있는 어드밴시드 CPU 세팅스라는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CPU 코어스 인에이블링 모드가 보이실 거예요. 기본 세팅이 랜덤 모드로 되어 있는데 셀렉테이블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액티브 코어와 액티브 아톰 코어가 여러 개 생기는데 여기서 액티브 코어가 빅코어, 액티브 아톰 코어가 리틀 코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리틀 코어를 비활성화 해야겠죠? 액티브 아톰 코어 0부터 7까지 모두 디세이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빅코어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이브 앤 엑시트 메뉴로 가서 세이브 앤 엑시트 셋업을 눌러주고 예스를 누르면 설정 저장 끝입니다. 참 쉽죠? 빅코어는 P코어, 즉 퍼포먼스 코어를 말하고요. 리틀 코어는 E코어, 즉 효율 위주의 이피션트 코어를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형 아키텍처로 만든 CPU가 바로 이번 엘더레이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간에서는 P코어만 활성화시키고 게임을 하면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Z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올코어 활성 시,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건들지 않고 사용 시에는 싱글 스레드 794.6, 멀티 스레드 11410.8로 측정이 되었고요. 빅코어만 활성화시켰을 때는 싱글 스레드 789점, 멀티 스레드 8132.4로 측정되어 올코어 활성 시에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빅코어만 활성 시에 게이밍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까요? 좋아지기는 하는 걸까요? 실게임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게임은 롤, 배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테스트에 사용했고요. 스펙이 스펙인 만큼 모든 게임을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테스트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화면의 좌측이 올코어 작동 시, 우측이 빅코어만 작동 시입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레임 드랍이 심한 교전 시에는 20프레임 이상, 거의 30프레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프레임 정도 빅코어만 활성 시에 게임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빅코어만 활성 시에 성능이 더 좋네요. 다음은 배그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반대로 올코어 활성시가 10프레임가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성능 엄청난데요? 거의 QHD 144 우주방어, 대박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역시 올코어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요. 결과를 보면 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임일수록, 그러니까 고스펙의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게임일수록 올코어 활성 시에 더 좋은 성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코어 설정을 변경해서 PC를 사용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인텔 코어 12세대 엘더레이크는 DDR4 메모리와 DDR5 메모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DDR4 사용 시와 DDR5 사용 시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와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따로 출시되기 때문에 DDR4의 경우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 DDR4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메모리 역시 5200 클럭을 지원하는 DDR5 메모리에 최대한 근접한 성능의 제품을 찾아 DDR4 16기가 4400 CL16 메모리를 선택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AIDA64 테스트 결과입니다. DDR4의 리드 값은 69,422MB/s, 레이턴시 69.6 나노세크로 리드 67,058MB/s, 레이턴시 82.4 나노세크로 체크된 DDR5 대비 메모리 읽기 속도가 약 3.5% 빠르고 지원 속도도 DDR4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역시 롤, 배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Q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플레이하여 비교해보았습니다. 화면의 좌측이 DDR5, 우측이 DDR4입니다. 롤입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DR4와 12900K를 조합했을 때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내내 50프레임 이상의 큰 격차를 내며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배그는 어떨까요? 배그 역시 DDR4가 게임 내내 30에서 40프레임 이상의 큰 격차를 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새로 나온 메모리고 클럭이 빨라도 레이턴시가 느리면 성능도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역시 DDR4가 평균 98, DDR5가 평균 92프레임으로 DDR4가 조금 앞서는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DDR5 메모리의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굳이 값비싼 DDR5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삼성 모듈로 만든 DDR5 5600 클럭 이상의 제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은 사용 중인 DDR4를 계속 사용하거나 보다 높은 하이엔드급의 고클럭 메모리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온도입니다. 앞서 스펙에서 이 CPU의 TDP가 무려 125W에서 241W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CPU 쿨러로 쿨링이 될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PU 쿨러는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 브라켓 변경이 없이 장착이 가능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쿨러로 알려져 있는 펜텍스 글래시아 1 360MP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CPU에 부하를 주기 위해 시네벤치 R23을 실행시켜 테스트해본 결과 CPU 100% 부하 시 빅코어는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리틀코어의 경우 70도 중후반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 CPU의 설계상 두 가지 코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테스트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패키지 온도를 말씀드리면 92도에서 93도로 측정되어 매우 강력한 쿨러를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온도가 높기는 높네요. 다음은 공랭식 쿨러 중에서 콜드 플레이트 면적이 커서 LGA 1700 소켓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스레드리퍼형 쿨러 딥쿨 게이머스톰 프라이젠 AMD 에디션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값입니다. 이 역시 브라켓이 호환되지 않아 완벽하게 장착하고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CPU 100% 부하 시 B코어는 90도 후반에서 100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리틀코어의 경우도 80도 중후반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패키지 온도는 역시 100도로 측정되어 웬만한 성능의 공랭식 쿨러로는 쿨링 성능 때문에 CPU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곧 각 브랜드의 LGA 1700 전용 브라켓들이 입고될 예정이니 입수되는 대로 여러가지 CPU 쿨러를 테스트해서 인텔 코어 12세대에 맞는 CPU 쿨러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인텔 12세대의 성능은 가히 역대급일 정도로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가격이 문제라면 문제죠. CPU 가격도 오르고 메모리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픽 카드 가격까지 비싸져서 너무나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PC 유저들의 관심 속에 인텔 코어 12세대는 흥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드라이버와 바이오스를 생각하면 그리고 더 높은 클럭의 DDR5 메모리까지 출시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인텔 코어 12세대 본격적인 CPU 성능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 만들 수 있도록 CPU와 메인보드를 지원해주신 PC 디렉트와 DDR5 메모리를 지원해주신 서린 CNI에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